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텍스케어의 이세근 세무사입니다. 제 소개는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프로필로 대신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이나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서 책이고요. 이 강의는 크게 개원 시 주의해야 할 세무 포인트와 개원 후 주의해야 할 세무 포인트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장 세금 증가의 원인.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추세를 보면 경영을 하면서 매출 경비가 똑같아서 이익 역시 똑같아도 내야 할 세금은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소득세, 부가세 등 세법 개정이 점차 원장님에게 불리하게 개정이 되고 있고 구세청 전산망도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득세 최고 세율이 38%에서 42%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2013년도 2월부터는 부가세 측면에서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는 전부 부가세 대상에 포함되는 등 부가세 대상 항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세청 정산망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원장님들이 개업을 하시게 되면 원장님 명의의 카드를 홈택스 사업용 카드로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이제 등록을 해두시면 따로 영수증 같은 거 모아두실 필요는 없으시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이 카드 지출 내역을 조회해서 다운로드해서 이제 경비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빠짐없이 이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의 적격증빙 수치율도 국세당국에서 이제 높아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홈택스에 이제 등록된 카드 내역을 국세청 전산망에서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과 관련된 경비일 것이냐, 사업과 무관할 경비일 것이냐를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구분을 해줍니다. 이게 초기에는 전혀 맞지 않아서 참고를 하지 않았는데 점차 이제 전산망이 고도화되면서 어느 정도 정확성이 많이 올라와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산망에서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카드 1억을 지출하셨는데 전산망에서는 한 5천만 원 정도만 사업 경비로 보고 나머지 5천은 가사 경비 등 사업과 무관 경비로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카드 경비 중 8천이나 9천만 원을 넣었다가 경비로 넣었다고 하면 사적 경비로 많이 넣은 것으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세무 신고를 하는 측면에서도 점차 약간 경비를 좀 빼고 적게 신고하게 되고 이에 따라 이제 소득이 증가하고 세금이 증가하는 그런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 현재 소득세 최고 세율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42%입니다. 종합소득세 금액이 5억이 초과되는 부분부터 42%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 종합소득금액은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2%도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게 지방세 다시 10%가 부과가 되고 10%니까 이제 4.2%가 정도가 부과가 되고 건강보험료도 대략적으로 10%라고 보면 버시는 소득의 5억 초과분부터는 5억 버시는 그 소득분의 53% 정도는 절반은 세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소득세 표를 보시는 방법은 이 소득세는 이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6억을 소득을 받는다고 했을 때 42% 적용 세율이 되는데 이 6억 전체에 대해서 42%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5억 초과분인 5억에서 6억 사이인 1억에 대해서만 42%를 부과하는 것이고 표에 나와 있는 대로 0원에서 1,200만 원까지는 6%, 1,200에서 4,600만 원까지는 15% 이렇게 누진적으로 그 세율이 증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원장님들께서 이제 내가 소득세나 부가세를 낸 이 세금은 경비 처리가 안 되냐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 이 소득세, 부가세 같은 이제 국세는 경비로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병원들을 이제 방문해서 내년도 세금치를 추정하고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원장님들을 뵈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부쩍 직원 관리 때문에 고민하시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 직원들의 노무에 대한 그 지식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원장님들의 피로도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좀 보여집니다. 수가 인상률은 미미한데 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엄청났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뿐만 아니라 사대보험, 퇴직금도 줄줄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되기 전인 이 개원 초기에는 사실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개원 상담을 하다 보면 원장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공통적인 사항들을 좀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개원 자금 출처. 개원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닥터론동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십니다.
간혹 페이닥터를 오랜 기간 하셔서 그간 저축해둔 자금으로 개원하시는 분도 계신데 자금 출처 조사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개원 자금에 대해서 조사가 나왔을 때 이 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원장님의 페이닥터 할 때 매달 신고되는 소득은 원장님의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근무지의 오너 원장님께서 결산해보니 이미 비용은 충분하고 더 이상 경비를 늘 필요는 없다고 인식이 들면 그 4대 보험을 줄이기 위해서 그 원장님의 매달 신고되는 금액을 적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장으로는 1,000만 원을 이체하지만 실제적으로 원장님 급여 신고는 500만 원으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실제 관리하는 원장님께서 이게 4대 보험을 줄이고자 이런 방안을 실제적으로 역으로 제안하시기도 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 시에 소명되는 금액은 이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라 구세 당국이 어느 정도 신고했냐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자금으로 개원하시는 경우에는 나의 신고되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면 My NTS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나의 그간의 신고된 자료를 파악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이제 개인 대출, 부모님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세무당국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자금 대여는 일단 대출의 모양을 띈 사실상 징여로 보기 때문에 징여세를 추징하려고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자 등록 중 발생한 지출의 경비 처리. 개원 전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개원 전 최대 몇 개월 전부터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이렇게 개원 전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원 전 많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입지료를 봐주는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라든지 임대차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직원 면접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지출이 개원 전에 이루어졌는지 개원 후에 이루어졌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것이라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 1월에 개원을 했고 2019년도에 개원 준비를 하면서 지출한 것들이 있는데 해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원 첫 해인 2020년도에 경비로 넣어서 세무신고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그 적격증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간단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이 이제 앞으로 무언가를 지출을 하시면 이제 이거를 경비로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그럴 때 반드시 적격증빙이라는 세무당국에서 인정해주는 증빙 자료를 수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적격증빙이라는 것은 이제 3가지가 있는데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있습니다. 3만 원 초과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적격증빙을 꼭 수취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3만 원 이하라면 그 간이영수증이라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 적격증빙 중에서도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금계산서가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해주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 번호 등이 나와 있어서 세무당국에서도 서로 매출 신고를 했는지 매입 신고를 했는지 서로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세금계산서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반대로 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의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사관들이 일단 어떤 인식이 있냐면 카드 매입이나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 경비를 인정한 것은 사적 경비가 많다고 일단 의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세무조사를 좀 고려하면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많이 받아두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이 세금계산서를 거래를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로도 사업자 등록 번호가 나오기 전이라도 원장님 주민번호로 받아두면 다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계약서나 실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빙을 갖춰서 이 실제 이 사실을 입증할 수가 있으면 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인정을 해줄 수는 있지만 2%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가장 큰 거는 이 적격증빙 수치율이 낮아지면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세무조사 선정 위험이 높아진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이 매출이 10억이고 소득을 2억으로 신고했다면 경비를 8억을 넣었다는 얘기인데 과세당국에서 파악되고 있는 전산망에서 파악되고 있는 적격증빙 수치 금액이 5억뿐이라면 이 8억에서 5억, 이 3억 차이는 사실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누구 명의로 구입할 것인가? 개원 시점이나 아니면 개원하시고 나서 몇 년 후에 이제 상가를 구매하시고 이걸 누구 명의로
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명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배우자 명의로 할 것인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원장님이 본인 명의로 건물을 구매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그 자리에 병원을 하셨는데 세무당국에서 약간 실수를 해서 임대 사업자 등록증을 내주고 또 따로 동일한 인물 명의로 병원 사업자 등록증도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원장님은 가능한 줄 알고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계속 발행해서 병원에서 이제 경비를 처리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었는데 인정해줬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다 추징당했습니다. 이게 본인이 본인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세무당국에서도 애초에 사업자 등록을 발행했으면 안 되는데 실수를 상서도 사실 많이 하긴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 건물은 이제 병원의 자산으로 재무상태표에 이제 건물로 이제 등재가 되고 들어보셨겠지만 장기적으로 감가상각비라는 형식으로 나눠서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구매하셨다면 배우자는 이제 소득세법에서 별기를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원장님 병원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경비 처리하는 임차료로 경비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건물을 원장님 이제 병원 건물로 이제 자산으로 등재해서 감가상각비 처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 양도소득세를 또 같이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건물을 파시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 양도소득세라는 게 말 그대로 양도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근데 만약에 건물을 이제 자산으로 등재해서 몇 년간 감가상각비를 경비 처리했다면 이거는 이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10억의 건물을 사서 그간에 몇 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로 5억을 경비 처리한 경우에 그리고 이 건물에 이제 나중에 이전을 하려고 15억에 이제 팔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얼핏 생각해보면 내가 10억에 사서 15억에 팔았으니 양도차익은 5억이니 5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면 되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취득가액이 낮아집니다. 경비 처리한 금액만큼 낮아지기 때문에 10억에서 그동안 이제 5억을 감가상각비 처리했기 때문에 5억을 뺀 취득가액이 10억에서 5억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양도차익은 15억에서 5억, 10억이 되고 이에 따라서 양도세가 크게 증가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우자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이제 배우자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할 때도 자금 추출 요소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제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니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개원 초기에 이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 앞서 개원 전 발생한 지출의 경비 처리 부분을 설명드리면서 적격증빙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개원 초기 인테리어를 하면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인테리어 업체들을 세무당국에서 싹 한번 세무조사를 해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지금도 종종 있습니다. 개원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만약에 1억이 들었는데 인테리어 업자가 부가세 10% 부과 1,000만 원 해서 이제 1억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부가세 없이 1억에 거래하자, 세금계산서도 주고받지 말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 사실 1,000만 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 수치 금액이 적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무조사 위험이 높아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1억에 대해서 경우 자체가 불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는 그래도 수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한 2년 전쯤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강남 쪽에서 인테리어 한 1억 정도 실제로 이게 들었고 인테리어 업자하고 중간에 이제 좀 다툼이 있었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이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 하고 잠적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었었는데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금계산서는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공급해주는 사람, 돈 받는 사람이 이제 발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처럼 잠적을 해서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가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발행할 수 있으려면 공급한 사람의 사업자 번호나 상호 이름 등을 알아야 이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알려면 최소한 이제 계약서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정도는 받아두셔야 하기 때문에 이게 큰 금액의 뭔가 사업 거래를 하시면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은 받아두시는 습관을 이제 앞으로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양수도 시 고려해야 할 상황. 양수도 시 주의해야 할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수도 시장에 나오는 병원들이 이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제 거래처 중에서도 정말 이제 괜찮은 병원들이 양도를 하고 새로이 다른 지역에서 좀 더 크게 하고자 하시는 원장님들 종종 보기 때문에 꼭 나쁘게만 양도 시장에 나오는 거 빼고는 나쁘게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숙련된 직원을 인계받을 수가 있고 광고를 딱히 하지 않았는데도 구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면 양수위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광고 선정을 해서 신안을 또 확보하면 매출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양수도를 할 때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이 권리금, 이 영업권이라고 하는 권리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그 권리금을 주고 영업권을 주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권리금을 어느 수준으로 정하는지 좀 살펴보면 파시는 원장님, 양도하려는 원장님이냐, 가급적 많은 가격을 받고 싶고 사시는 양수하려는 원장님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제 금액을 결정하고 싶으실 텐데 크게 보통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영업권을 결정하는 방법은 상징세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이제 3년간의 단기순이익을 가중평균하는 단기순이익 방법, 그리고 향후 이 영업권이 지속되는 연수를 좀 어느 정도 가정을 해서 그 영업권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그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네 번째로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매출액법이라고 실제 매출액의 몇 개월, 한 3배에서 6배 정도 사이로 이제 영업권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사실 협상에 의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영업권이 결정이 됐다면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영업권을 지급하신 양수하신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 영업권을 경비 처리해야 되는데 이 법적으로는 무형자산이라고 해서 영업권을 이제 자산으로 등재를 해서 그 건물처럼 장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경비 처리를 하려면 그 양수하려는 원장님이 그 파시는 원장님의 기타 소득으로 이 영업권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양도한 그 원장님 입장에서 기타 소득이 본인이 신고가 되면 이 병원의 사업소득하고 합산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꺼려하시는 게 보통적인 일반적인 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실무적으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나중에 향후 문의를 주시면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초기에 아니면 뭐 개원 중이라도 새로운 장비를 이제 구매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니면 의료 장비나 차량을 구매할 때 일시불로 할 것이냐, 할부로 할 것이냐, 리스로 할 것이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사실 세 가지 방법 다 경비 처리가 되고 절세가 되는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다만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현재 자금 유보를 현황하고 다른 이제 지출 계획을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다만 리스 이자는 여러 이자 중에서도 가장 비싼 편인 걸 좀 감안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개원 후 주의해야 할 세무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의 세무 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이제 5억 이상이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고 5억이 안 되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아닌데, 이 성실신고 대상자가 이제 아닌 경우에는 5억 미만인 경우에는 이제 5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게 됩니다. 내야 할 소득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으면 1,000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7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꼭 아셔야 할 것이 이제 그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직원들 그 건강보험료 정산이나 이제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면 4월달 고지서에 이제 4대보험 고지서에 반영이 되는데, 원장님 건강보험료 정산은 종합소득세가 끝나고 나서 건강보험공단에도 이제 이 소득금액이 자료가 이제 또 신고가 되기 마련인데, 6월이나 7월에 원장님 건강보험료가 크게 정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작년에 제 거래처 원장님 중에서 건강보험료 정산이 가장 크게 나오신 원장님이 5천만 원, 6천만 원 정도 건강보험료 정산, 세금 빼고 건강보험료 이만큼 정산되신 분도 계십니다. 사실 원장님들께서 세금이 아니어서 준비 안 하고 계시다가 이렇게 큰 금액이 정산이 되면 당황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개원하고 나서 바로 매출액이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면 나중에 세금 빼고도 건강보험료 정산도 어느 정도 염두에 주셔서 자금을 좀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11월에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반을 예정고지라고 해서 납부하게 되는데, 이 역시 1,000만 원이 넘으면 2개월 뒤인 1개월 다음 연도 1월에 분납하실 수가 있습니다. 11월에 내는 세금이 이제 중간 연납이라고 내년에 5월, 6월에 낼 세금을 미리 조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간 연납은 이제 따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결산해서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구설청에서 그냥 고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납부하신 금액은 내년에 낼 세금에서
차감하시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는 이제 분납까지 고려하면 종합소득세는 1년에 이제 4번 정도 이제 지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보면 이제 과세병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 신고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2번 하시게 되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실적에 대해서 7월 25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실적에 대해서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부가세도 이제 중간연납이라는 게 있어서 4월, 10월에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는데 이때 역시 고지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낼 세금이 30만 원 미만이라면 납부에 예외에 해당돼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가세도 1년에 최대 4번까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득세까지 감안하면 거의 뭐 1년 내내 세금 내는 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매출액이 5억이 넘은 이제 성실신고 대상자 원장님께서는 이제 종합소득세를 5월이 아닌 6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게 되고 이 분납분은 2개월 뒤 8월까지 납부하시게 된다는 점 빼고는 앞서의 5월 그 신고 대상자와 세무 일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원하신 선배나 동료 원장님들에게 소득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소득률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을 다시 매출액으로 나눈 그 금액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무당국에서는 이 소득률을 유익 있게 봅니다. 아래 표는 국세청에서 고지하는 그 진료가별 평균 소득률인데 예를 들어서 피부과의 평균 소득률이 31.7%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매출액이 10억이라면 경비가 6억 8,300만 원 정도고 이익이 31.7%인 3억 1,700이 나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사실 이 표가 15년, 20년 넘게 사실 변동이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각 병원의 실제에 맞게 신고는 하되 국세당국은 이 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소득률을 어느 정도 고려해 가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내 병원의 개원 차수, 매출액 전년도 대비 증가율, 그리고 올해 재료비 사용 비율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고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이라고 4월 말이나 5월 초에 그 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오는데 여기에 여러 경고성 멘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계속적으로 소득률을 낮게 신고했다면 평균 소득률 저조 사업장이라고 해서 같은 지역 유사 업종, 유사 매출분의 평균 소득률을 알려주면서 그 평균 소득률의 80%보다 적게 신고했습니다라고 경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멘트는 많은 병원에서 사실 받고 있는 경고 멘트이기 때문에 되게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어느 정도 참고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적 경비가 많거나 적격증빙 수출이 낮은 경우에도 이 안내문에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경비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우선 국세청에서 유익 있게 보는 주요 경비는 세 가지입니다.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이 비율이 어느 다른 업종보다 높으면 그 동일한 업종의 다른 이제 비율보다 높으면 매출 누락 혐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진료과의 평균 인건비 비율이 20%라고 볼 때 내가 공지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0% 중후반의 인건비가 나온다면 국세당국에서는 이 병원이 급여도 많이 주고 복지도 아주 좋은 정말 애플 같은 병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출 누락하고 있구나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개정 과목 중에서는 이제 그 복리후생비라고 있는데 이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식대, 간식대, 뭐 회식대, 간호복 등 이제 지출하는 경비인데 이 복리후생비는 이제 매출액 대비가 아니라 인건비 대비해서 몇 %인지 또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복리후생비가 인건비 대비해서 높으면 뭐 25%, 30%가 넘어가면 원장님의 개인 가사 경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국세당국에서는 다각도로 이제 비율 분석을 해서 성실 신고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 신고 전에 이런 각 비율들을 유심히 파악을 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이제 미발행하면 높은 가산세뿐만 아니라 매출 누락분에 대해서 소득세, 본세 및 가산세까지 더해져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제도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8년까지만 해도 현금 영수증 미발행 시 과태료가 50%였어서 본세, 가산세 더하면 누락금액 이상으로 추징세액이 나왔습니다. 19년도부터는 20% 가산세로 바뀌었지만 이 역시 가산세 중에서는 제일 높은 가산세율입니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은 고객의 요구가 있든 없든 무조건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 수납한 금액은 사무용 계좌로 웬만하면 이체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으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현금 영수증 필요 없다고 그냥 가시는 그 고객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도
국세청 자진발행번호 밑에 적혀 있는데 그 010-000-1234 이 번호로 발행을 해두면 이 세무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이 병원이 성실하게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사업장이구나라고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금 영수증 관련해서 한 가지 약간 사례를 드리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총 진료비가 30만 원이었는데 이 환자분이 현금으로 5만 원을 내고 나머지 25만 원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할까요? 정답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현금 영수증 발행 기준이 현금을 받은 금액 기준이 아니고 총 진료비 기준이기 때문에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 강의를 했는데 어느 한 원장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출을 중복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냐? 카드는 25만 원 카드 결제했는데 30만 원 현금 영수증을 또 발행하면 매출 중복이 아니냐? 질문하신 원장님이 있으셨는데 현금 영수증을 30만 원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발행은 하되 실제로 받은 5만 원에 대해서만 발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무조사에는 정기조사, 특별조사가 있는데 병원들은 정기조사보다는 성실도를 분석해서 랜덤으로 고르는 정기조사보다는 탈세 제보에 의한 사실 특별조사가 많은 편입니다. 보름에서 한 달 전에 세무조사가 나갈 거라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담당 세무사가 차분하게 준비를 하시면 크게 당황하실 필요 없이 스트레스 없이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PCI 분석법이라고 들어보셨겠지만 그 세무당국에서는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P는 부동산, C는 소비, I는 신고된 소득입니다. 건물 부동산 고익과 소비한 금액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금액이 총 60억인데 그간에 신고된 원장님의 소득이 30억이다. 이 차이가 30억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세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둘 중 한 가지로 봅니다. 증여세 신고를 안 했거나 아니 사업장이 있다면 매출 누락했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로 보기 때문에 특히나 이거를 활용해서 나오는 세무조사가 요즘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히 젊으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고가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에 PCI 분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사전 대비하시는 그런 준비 대비를 하시고 부동산을 구매하시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부분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이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부터 병원급은 몇억 원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세액감면, 세액공제는 예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장려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등은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몇 개월 뒤에 다시 시작하는 게 보통인 반면에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는 내가 낼 세금에서 세액감면에 세액공제만큼 세금을 덜 내면 그만이기 때문에 애초에 예산이라는 게 없고 그 혜택이 중단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조세 특례 제한법상 많은 세액감면, 세액공제 관련 조항들이 있고 많은 조항들이 있고 적용 요건들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어떤 세액감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적용한 이후에도 문제가 없을지 판단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액감면, 세액공제들을 좀 정리해 보았는데 혹여나 이미 개원하신 원장님이라면 과거년도에도 공조 요건이 해당되어 있는데 놓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 청구를 통해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가 가장 큰 고용진대 세액공제를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새로 개원하시는 경우 청년을 고용하시면 한 명 상업에 해당하는 경우 한 명당 청년이면 1,100만 원, 청년이 아니면 700만 원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개원 시 청년을 3명을 고용했다고 하면 한 명당 1,100만 원이니까 3명 총 3,300만 원에 대해서 낼 세금에서 빼주는 것인데 이게 더 좋은 것이 고용을 유지하기만 하면 올해 말고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 총 3개년도 동안 계속 공제를 해줍니다. 3,300만 원씩. 그러니까 총 9,900만 원 낼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 낼 세금이 2천만 원이었어서 3천만 원을 다 공제받지 못했다면 억울할 수 있지만 이게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5년 동안 2월에서 해주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개원하신 원장님들은 당분간은 세금 걱정 없이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세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메일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